안녕하세요. 벚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비님, 7일 뒤에 죽습니다. 숨이 막혀 서서히 고통스럽게 천기선 도인의 말에 강민서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된 것일까? 정말 7일 후면 죽는 것일까? 이야기는 일주일 전 공주의 초가집에서 시작된다. 충청도 공주고을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산기슭에 기댄 낡은 초가집에서 한 청년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29의 나이 강민서라 이름하는 이선비는 마루에 홀로 앉아 누렇게 바랜 맹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8년, 8번의 봄과 가을이 지나는 동안 그는 8번 과거장으로 향했고 8번 낙방의 쓴맛을 보았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인재라는 칭찬을 들으며 자란 그였으나 과거의 문은 너무나도 좁고 높았다. 민서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마당 한쪽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심으셨던 감나무가 서 있었다.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채가지만 앙상한 모습이 민서 자신의 처지와 닮아 보였다. 아버지는 민서가 겨우 6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선비였던 아버지는 임종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한다. 우리 민서를 꼭 과거에 급제시키시오. 그것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길이오.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긴 어머니는 24년을 홀로 살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남의 집 길쌈을 해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며 아들의 책값을 댔다. 민서는 지금도 기억한다.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물레를 돌리시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을, 겨울이면 손이 튼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마다 어머니는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셨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붓과 벼루,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은비녀와 댕기, 급기야는 제사에 쓰던 제기와 병풍까지 모두 팔아치웠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작은 옷가락지 하나뿐이었다. 콜록, 콜록콜록.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에 민서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진 것은 지난 정월부터였다. 오랜 고생에 몸이 상하신 데다 찬바람을 쐬어 폐병 기운까지 생긴 것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누워 계신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셨다. 한때는 고운 얼굴이셨을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민서야, 괜찮다. 그저 잠시 목이 간질거릴 뿐이니 염려 말거라.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시 기침을 했다. 손수건에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민서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제가 의원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아니 된다. 이미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지 않았느냐. 어머니는 가슴을 짚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저 며칠 더 쉬면 나을 게야. 너는 내 학업을 더 염려하거라. 어머니, 민서야,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너는 반드시 대과에 급제하여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꽉 잡고 눈물만 삼킬 뿐이었다. 이튿날 새벽 민서는 마을로 내려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흉년이 든 해라 모두들 형편이 어려웠다. 10여 집을 돌았으나 쌀 한 돼, 돈 한 푼 꾸어주는 이가 없었다. 강선비, 참으로 안타깝구려.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올해 농사를 망쳐서. 마을 이장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낙담하여 돌아서는데 마을 어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던 박씨 안악이 민서를 불렀다. 강선비, 잠깐만 기다리시오. 박씨 안악은 주변을 살피며
민서를 나무 그늘 아래로 이끌었다. 혹시 들어보셨소? 요즘 태안 앞바다 섬에 운명도사라 하는 분이 머물고 계신다는데 그분의 도력이 신통하여 세상의 길흉화복을 꿰뚫어 본다고 하오. 운명도사라. 우리 마을 정씨집 큰아들이 과거에 영거푸 낙방했을 때도 그 도사께 갔다가 돌아온 뒤 바로 급제했다고. 그분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방도 알고 계신다 하니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소? 박씨 안악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다.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머니 몰래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옷가락지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다. 가락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백년해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닷새쯤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그리 오래 가려느냐? 좋은 약초가 있는 곳을 들었습니다. 태안 쪽에 어머니 병안에 좋다는 약초가 있다 하여 직접 캐러 가려 합니다. 민서야, 그리 멀리까지 갈 것 없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 좋은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숨소리를 뒤로하고 옷가락지를 보자기에 싸서 마을로 내려갔다. 시장에서 가락지를 50냥에 팔고 곧바로 태안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공주에서 태안까지는 걸어서 나흘 길이었다. 민서는 새벽 일찍 출발하여 해가 질 때까지 걸었다. 첫날 밤 민서는 어느 산골 마을의 주막에서 잠을 청했다. 주막 주인은 늙은 노파였다. 선비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태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태안이라. 혹시 운명도사를 찾아가시는 게요? 민서가 놀라 고개를 끄덕이자 노파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분은 좋은 운명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민서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말거라.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몫이란다. 꿈에서 깨어난 민서는 눈물을 훔쳤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둘째 날 민서는 한 나그네를 만났다. 60을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지팡이에 의지하여 절뚝거리며 걸었다. 노인장,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태안으로 가는 길이네만 다리를 다쳐서 걸음이 더디구먼. 민서는 노인의 느린 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다. 한낮이 되자 민서는 가지고 온 보리떡을 꺼내 노인과 나눠 먹었다. 젊은이가 참으로 착하구먼. 혹시 운명도사를 찾아가는 길인가? 그렇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분은 원래 한양에서 이름난 역학자였다네. 12년 전 갑자기 속세를 떠나 태안섬에 은거하셨다네. 그분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네.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젊은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게나. 도사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지. 흉한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흉함을 그대로 알려주시지.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하니까요. 넷째 날 오후 마침내 태안에 도착했다. 민서는 나룻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갔다. 가파른 돌계단을 따라 한참 올라가니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암자가 보였다. 암자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비단옷을 입은 부유한 양반부터 남루한 옷차림의 가난한 백성까지 신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도사의 예언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암자 안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암자 문이 열리며 도사의 시자가 나왔다. 도사님께서 피곤하시다. 내일 새벽에 다시 오시라. 제발 한 사람만 더 봐주십시오.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울며 매달렸다. 저희 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지 보름째입니다. 생사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시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때 암자 안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부인과
줄 맨 끝에 선 젊은 선비까지만 보겠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부인이 먼저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울부짖으며 나왔다. 아이고, 내 자식아. 다음 분 들어오시지요.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암자 안은 어둑했다. 향 냄새가 진동했고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이 바로 운명도사였다. 도사의 눈은 깊고 날카로워 마치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앉거라. 민서는 조심스럽게 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성명과 생년월일씨를 적어내거라.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자신의 사주팔자를 적었다. 도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도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녕 내 사주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도사는 다시 한번 사주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불가하다. 이런 흉상은 내 평생 처음 본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사님, 무엇이 그리 흉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 사주의 7일 후 사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서서히 매우 고통스럽게 숨이 막혀 죽을 운명이로다. 7일 후 사망이라니요?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운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묻고자 하는 노모의 병화는 염려 말거라. 보름 안에 회복할 기운이 보인다. 하지만 너는 큰 환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도사에게 매달렸다. 도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병든 어머니를 두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도사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오늘부터 정확히 7일 후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과 반드시 합방을 해야 한다. 예, 합방이라니요? 이것은 하늘이 정한 섭니다. 내 사주를 보라. 극한의 음기가 부족하여 양기만 가득 차 있다. 이대로 가면 7일 후 양기가 폭발하여 죽게 될 것이나 운명의 여인을 만나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살 수 있다. 도사는 손가락으로 민서의 사주를 짚으며 설명했다. 7일 후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너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여인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정을 나누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너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도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또한 그 여인 역시 내게 구원이 필요할 것이다.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여인도 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민서는 멍한 상태로 암자를 나섰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도사의 진지한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민서는 태안에서 공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안색이 전보다 나아 보였다. 도사의 말대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민서야, 돌아왔구나. 제가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고생했구나. 하지만 민서는 차마 도사의 예언을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민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도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둘째 날 민서는 글 공부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셋째 날 민서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물에 빠져 있었다. 숨이 막혀 괴로워하는데 어디선가 한 여인의 손이 나타나 그를 잡았다. 넷째 날 민서는 마을 서당의 훈장을 찾아갔다. 훈장님,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글쎄, 맹자께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셨지. 운명이 있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나? 다섯째 날 민서는 결심했다. 7일째 되는 날 여인을 피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도사는 그 여인 역시
내게 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여섯째 날 민서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내일 산에 약초를 더 캐러 가려 합니다. 민서야, 요즘 왜 이리 산에 자주 가느냐? 그저 어머니께 좋은 약초를 더 구하려는 것입니다. 민서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 민서는 집을 나섰다. 그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중으로 향했다. 계룡산 깊은 곳, 오래전에 버려진 암자터로 갔다. 폐사에 도착한 민서는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인적이 없었다. 무너진 법당과 쓰러진 석탑, 잡초가 무성한 마당뿐이었다. 폐사 옆에는 낡은 정자가 있었다. 민서는 정자에 올라 앉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오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이르렀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미신이었어. 하지만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몰려왔다. 민서는 정자 기둥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서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끼고 눈을 떴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다. 계곡 아래 바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인은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입은 단아한 모습이었다. 한지를 펼쳐놓고 탁본을 뜨고 있었다. 이런, 어째서 이 깊은 산중에 여인이? 민서는 당황했다. 도사의 말이 맞았다. 민서는 조용히 몸을 숨기려 했다. 여인이 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피로는 민서의 의지를 배반했다. 민서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선비님, 괜찮으신가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민서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는 아까 그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25쯤으로 보였고 매우 고운 얼굴이었다. 아, 저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선비님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저는 윤채령이라고 합니다. 이 근방에 홀로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말에 민서는 더욱 긴장했다. 저는 강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민서가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갑자기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정자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험해요. 채령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낡은 정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떨어지는 큰 석가래의 어깨를 맞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으악! 그 순간 민서는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 민서는 헐떡거렸다. 헉! 헉! 숨이 막혀. 도사가 예언한 죽음의 증상이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렸다. 선비님,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채령이 달려와 민서를 부축했다. 도와주십시오. 죽습니다. 채령은 민서를 부축해 근처의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폐사에서 100보쯤 떨어진 곳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마당에는 약초들이 말리고 있었고 장독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채령은 민서를 방 안에 눕히고 물을 떠와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선비님, 정신을 차리세요. 제가 약초를 다려드릴 테니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운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채령은 당황하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태안의 운명도사를 만난 일, 7일 후 죽는다는 예언, 그리고 처음 만나는 여인과 합방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까지. 채령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절박한 모습을 보고는 점점 진지해졌다. 그래서 저와 합방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이번에는 피가 섞여 나왔다. 선비님, 채령은 급히 수건을 가져와 민서의 입을 닦아주었다. 채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랑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전쟁터로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절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채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약초를 캐서 팔고 탁본을 떠서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요. 채령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거의 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비님, 제가 돕겠습니다. 선비님의 목숨을 구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겠다고. 둘째, 살아나신다면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채령님, 감사합니다. 채령은 일어나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껐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석양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선비님,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니. 채령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채령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의 옷고름을 하나씩 풀었다. 민서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도포를 벗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운명이 맺어준 인연처럼 느껴졌다. 채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떨립니다. 채령이 다가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민서에게는 생명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지만 점차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풀렸다. 민서는 채령의 체온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채령의 머리칼에서 은은한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산에서 나는 야생화의 향기였다. 채령은 민서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불규칙하고 약하던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어 갔다. 선비님, 심장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채령님, 숨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서의 호흡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령의 따뜻한 온기가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 안는 것이었다. 과부로서 외롭게 살아온 채령, 죽음의 공포에 떨던 민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민서는 채령을 안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 만난 여인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채령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3년의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새벽녘 첫 닭이 울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민서는 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채령님,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비님,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제가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다한 것입니다. 채령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떠나세요.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채령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날이 밝았다. 민서는 옷을 입고 일어섰다. 몸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가뿐하고 힘이 넘쳤다. 정말로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선비님, 이것을 가져가세요. 채령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보리떡과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께 드릴 약초입니다.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채령님, 그리고 이것도요. 채령이 작은 주머니를 더 내밀었다. 노잣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집에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선비님은 과거에 급제하셔야 합니다. 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두막을 나섰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채령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틈으로 그녀가 울고 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어머니께 약초를 다려드렸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민서야, 내가 구해온 약초가 정말 신통하구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행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채령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슬픈 미소, 떨리던 손, 눈물,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았다. 민서는 채령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민서는 다시 글 공부에 매진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삶과 죽음, 운명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의 글에 담기기 시작했다. 특히 과부들의 처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채령처럼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민서는 이런 생각들을 글로 써내려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서는 9번째 과거 시험에서도 낙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민서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민서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출세를 해야 채령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그녀는 자신을 잊으라고 했지만 민서는 그럴 수 없었다. 10번째 도전. 민서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과 달랐다. 시제를 받아든 순간 붓이 술술 움직였다. 시제는 민생의 고통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였다. 민서는 자신이 경험한 가난과 절망을 글에 담았다. 그리고 채령처럼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들의 서름도 함께 적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서는 장원급제했다. 그것도 임금님께서 직접 그의 답안을 보고 크게 감탄하셨다고 했다. 이 강민서라 하는 자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다. 백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도다. 민서는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도 백성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다. 전하, 왜군과의 전쟁으로 수많은 장정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처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가족을 나라에서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민서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바로 정육품 관직을 내렸다. 민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가 되었다. 특히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다. 3년 후 민서는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이번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조사하라. 임금님의 명을 받은 민서는 가슴이 뛰었다. 충청도라면 공주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채령이 있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먼저 여러 고을을 돌며 임무를 수행했다. 석 달 후 민서는 마침내 공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룡산으로 향했다. 민서는 5년 전 그날처럼 산으로 향했다. 폐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무너진 정자는 이제 완전히 잡초에 뒤덮여 있었다. 채령, 아직도 그 오두막에 있을까? 민서는 기억을 더듬어 오두막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두막은 없었다. 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는 주변을 살폈다. 집터 한쪽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망부 윤씨지묘라고 적혀 있었다. 채령이 남편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채령은 어디로 간 것일까? 민서는 실망하여 산을 내려가려 했다. 그때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계곡 아래에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이는 민서를 닮았다.
민서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다.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얘야, 거기서 뭐하니? 민서가 다가가자 아이가 놀라서 멈췄다. 저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너 이름은 뭐니? 저는 준우예요. 준우? 민서는 가슴이 뛰었다. 내 어미는 어디 계시니? 저기 계곡 위쪽에서 빨래하고 계세요. 준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계곡 위쪽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여인은 채령이었다. 5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아니, 조금 더 여위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준우야, 이제 집으로 가자. 채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았다. 그리고 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채령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빨래 바구니를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선비님, 채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준우가 민서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채령은 준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민서를 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우야, 이분은 너의 아버지시란다. 준우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 아버지세요? 그래, 준우야. 민서는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 아버지란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준우가 민서에게 안겼다. 민서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구나.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채령님, 민서가 일어나 채령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는, 예, 선비님의 아들입니다. 선비님께서 떠나신 후 한 달쯤 지나 제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채령은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너머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숨어 지냈습니다. 준우를 낳고 지난 5년을 약초를 캐고 탁본을 떠서 팔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채령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준우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우를 보면 선비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선비님께서 잘 계시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채령님, 저는 장원급제하여 지금은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민서는 채령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비님을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채령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채령님,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준우와 함께 가족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채령은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과부입니다. 게다가 혼외자를 낳은 몸입니다. 어사님의 명예에 누가 될 것입니다.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준우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사랑할 단 한 사람입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채령님, 제발 제 청을 받아주십시오. 준우가 민서와 채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준우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선비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민서는 채령을 끌어안았다. 준우도 두 사람의 품에 안겼다. 5년 만에 만난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채령과 준우를 데리고 공주로 돌아왔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했고 낡은 초가집도 그대로였다. 다만 지붕이 새로 얹어져 있었다. 어머니, 민서가 부르자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다. 예순이 넘으셨지만 건강해 보이셨다. 민서야.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은 민서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 전 죽을 운명이었던 일, 운명도사의 예언, 채령과의 만남, 그리고 준우의 존재까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채령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으셨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고 이제는 내 며느리다. 그리고 이 예쁜 손자를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다. 어머니는 준우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우리 민서 어릴 적이랑 똑같이 생겼네. 준우야, 이리 오너라. 준우는 조금 낯을 가렸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민서야, 빨리 혼례를 올려야겠다. 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님, 저는 과부 출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이고 내 손자의 어머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달 후, 민서와 채령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혼례였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수군거렸지만 민서의 동료 관리들과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다. 혼례식 날 채령은 붉은 비단 혼례복을 입고 있었다. 채령, 이제 정말로 내 아내가 되어주어 고맙소. 서방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준우는 새 옷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다. 혼례 후 민서는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였다. 특히 과부들과 전쟁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썼다. 채령이 겪었던 고통을 아는 만큼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민서는 더 높은 관직에 올랐다. 준우는 총명하게 자라 글 공부를 시작했다. 채령은 어머니를 모시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채령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한때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가 이제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채령, 그날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하오. 만약 내가 죽을 운명을 몰랐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게요. 저도 만약 그날 폐사에 가지 않았다면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오. 죽을 운명이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는 길이 되었으니 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운명은 정해져 있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고. 준우가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께서 제 글씨를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준우가 대견하구나. 민서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채령도 옆에 와서 앉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았다. 7일 후 죽을 운명이었던 선비는 이제 행복한 가장이 되었다. 외롭게 살던 과부는 이제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민서와 채령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다.